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가을이 노랗게 내려앉는 이 계절은 다시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겠죠? 나도 작가 꿈꾸기와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수업 시작합니다. 잠깐씩 스마트폰 볼일을 보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 소설가의 꿈 다시 펴보실래요? 그 막을 올립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시나요? 요즘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만 유행인지 간혹 글쓰기에 관심 갖고 오신 분들께 소설 좋아하시냐 여쭈면 대다수가 흔쾌히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소설책들을 읽으셨나요? 최근에 읽고 계시나요? 그러면 못 읽고 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읽었다 하십니다. 그럼 혹시 생각나는 책 제목 있으세요? 하면 세익스피어 4대 비극,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태백산맥, 아리랑, 또 이문열의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30년대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많이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맨부커상을 타느라 유명해졌던 그 한강의 책을 또 읽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왕자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 이 어린 왕자 책은 소설일까요? 동화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러면 글 좀 쓰시던데 작가 하셔도 되겠네요 하면은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뭐 되겠어요. 벌쩍 뛰다가 조금 생각에 또 잠기다가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가가 되면 자식들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한테 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소설에 대한 창작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글 쓰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죠. 잘한다고는 못하더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아서 원한다면 글 쓸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 역시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은 좋게 될 거야.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쩌다 제가 탄 버스나 전철에 하굣길에 학생들이 타는 경우 왁자지껄 참새방앗간이 됩니다. 또 길을 걷다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눈이 마주치면 어떤가요? 옹알이 할 때 그것을 받아주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자고 난리를 치죠. 인간은 이처럼 누구나 자신의 서사를 풀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것을 못하면 허기가 생겨요. 병이 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허기를 달래러 이 강좌에 오신 것입니다. 먹고는 싶은데 먹지 못했고 채우고 싶은데 채우지 못한 것들을 계속 유예시키고 간혹 잊어버리기도 하다가 기회와 상황이 되어서 다시 욕구를 꺼내보시는 듯합니다. 암튼 꼭 시간을 살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 작가라고 두 글자를 치자 촬영 작가, 카메라 작가라는 글이 먼저 떠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예전에 글쓰기 작가에서 벗어나 미술 작가, 그림 작가, 사진 작가, 방송 작가 등 작가라고 불리는 분야가 제법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문학 작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출판 기념회 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팬사인회 하는 모습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팔린 책의 인쇄 때문에 돈 세는 모습이 그려지실까요? 제게 각인된 작가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책상에 아무렇게나 쌓인 책들과 여러 자루의 펜들, 또 커피 자국과 함께 찌그러져 있는 종이컵들, 또 상엽 양은 냄비에는 불어터진 라면발, 쓰레기통으로 꼬린대지 못하고 주변에 구겨진 채 널브러진 원고지들, 게다가 원고지에는 몇 방울의 코피 흘린 자국들, 헝클어진 머리칼, 퍼런 핏줄이 붉어진 창백한 피부, 낙엽 떨어지는 11월 말이면 불 켜진 고시원방에서 막바지 밤새많은 예비 작가들의 있습니다. 바로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작가 고시생들이죠. 1월 1일 아침이면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운 장르별로 당선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뜬 듯 상기된 듯 당선자들의 소감들.
이처럼 신춘문예에서 수상하거나 창비나 월간문학, 현대문학 등 다수의 문예지 등의 작품을 발표해서 문학계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클래식한 등단 코스입니다. 2021년도 신춘문예 공모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뜹니다. 가장 왼쪽의 사진은 서울신문, 경인일보, 제주신문 등의 공모 기사가 연달아 떠 있죠. 또 그 옆에는 경인일보 공모 정보죠. 응모 부문은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에서 100매, 시는 3편 이상, 또 시상 및 상금은 단편소설은 상패 및 원고료 500만 원, 시는 상패 및 원고료 300만 원, 단 당선자 없는 가작의 경우는 원고료의 반액을 수여. 당선장 및 심사위원 발표는 2021년 1월 4일자 경인일보 지면. 그리고 응모나 문의할 곳 주소가 있고요. 또 원고 겉면에는 이름, 필명인 경우에는 본명도 함께 기재하세요가 있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지원 분야를 꼭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또 서울신문, 신춘문예가 배출한 문호를 통해 우린 이 시대를 읽습니다. 이제 당신이 시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대 문학을 알아보는 눈을 더욱 벼리기 위해 올해 모든 부문 예본심을 통합합니다. 해서 마감은 2020년 12월 2일까지이고 당일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문과 상금은 단편소설 80장 안팎 500만 원, 시 3편 이상 300만 원, 시조 3편 이상 250만 원, 희곡 90장 안팎 250만 원, 문학평론 70장 안팎 250만 원, 동화 30장 안팎 250만 원,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경 신춘문예가 있는데요. 시는 5편, 장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0장 안팎, 줄거리는 10장 별도로 꼭 보내세요가 있고요. 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400장 안팎, 시놉시스 10장 별도. 이 시놉시스는 글의 청사진 어떤 개요라고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 시놉시스를 읽고 이 전체 글을 읽을까 말까를 결정짓기도 하죠. 그래서 시놉시스를 잘 쓰셔야 해요. 또 수필은 200자 원고지 20장 안팎으로 2편을 보내세요가 있고요. 당선작 고료는 시 500만 원, 장편 소설 3천만 원. 탐나죠? 시나리오 1000만 원, 수필 500만 원. 그리고 마감은 12월 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경 신춘문예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당선작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신춘문예 공모 소식을 전해주는 카페들이 꽤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화면에 지금 신춘문예 공모나라와 또 여기 글자가 잘렸는데요. 신춘문예 공모나라 그리고 또 이 옆에는 엽서시 문학 공모전 카페 화면이 보이시죠? 신춘문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 소식이 날짜별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마감일도 표시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도 이 마감이라는 두 글자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얼른 컴퓨터를 열고 뭐라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꼭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다 보면 마음속에 꽉 차오르는 창작의 욕구가 마구마구 생겨나실 거예요. 자주 들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설은 한자로는 소설로 표기합니다. 영어로는 노블, 프랑스어로는 로망이라고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나라 때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일컫는 데서 이 소설이 비롯되었고요. 서양의 노블이나 로망은 특정 작가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일컫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설이라는 말이 한자 문화권과 서양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현재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의 뜻과 어법은 거의 다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설은 예술적 차원을 떠나서 독자의 재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은 작가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 시처럼, 시를 읽을 때처럼
시적 언어라든지 뭐 비유라든지 상징, 뭐 낯설게 하기, 머리 아프게 이렇게 알아차리려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쓰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독자에게는 비교적 다른 것보다 쉬운 장르일진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작가 역시 쉽게 쓴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문자 언어로 표현이 되는 허구의 서사물입니다. 허구, 제가 애들 수업할 땐 구라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거짓이나 꾸며낸 이야기, 거기까지만은 아닙니다. 작가는 자신이 선택한 제재를 가지고 소설적 장치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죠. 또한 그 작가의 작품은 허구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품에는 작가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 가치관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설의 진실은 뭘까요? 사실의 정확성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허구 속에 형성된 그 세계, 그것에 어떤 인간의 삶의 진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즘 핫한 것이 있죠. 웹소설은 웹에서 연재되는 소설을 말합니다. 독자들은 동전 몇 개로 웹소설을 읽으면서 잠시 고단한 현실을 잊습니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대리만족은 정말 필요하죠. 따라서 변신 플롯, 신데렐라 플롯, 미스터리 플롯, 로미오와 줄리엣 플롯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웹소설은 클릿의 범벅이면서도 누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읽습니다. 현재 카카오 페이지, 또 조아라, 문피아, 북팔 등이 웹소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아라는 그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2018년 북미 지역과 인도의 글로벌 랩을 출시했고요. 또 태국, 인도네시아 콘텐츠 플랫폼에는 자사의 웹소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최근에는 유라시아권으로 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웹소설 장르의 스펙트럼은 정말 무척이나 넓습니다. 여러분 귀현이 작가라고 들어보셨죠? 또 그놈은 멋있었다. 기억나시나요? 귀현이 작가를 일약 스타로 만든 소설이죠. 또 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는 영화로도 제작돼 오늘의 전지현을 존재하게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웹소설의 등단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모바일 플랫폼이 구축되고 수익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웹소설로 일단 뜨고 봐야지, 그 후에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아예 직업으로 삼아야지 하는 작가 지망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웹소설이 대세가 되면서 등단의 경쟁 역시 무척 가열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웹소설의 고정 원고료를 받고 활동하는 정식 연재 작가만도 200명 가까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정식 연재 외에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챌린지 리그와 함께 챌린지 리그에서 독자의 지지를 받은 작품을 따로 선별한 베스트 리그를 운영을 합니다. 한 달 평균 챌린지 리그에 올라오는 9천여 편의 웹소설 중에 베스트 리그로 승격되는 작품은 50에서 60편 선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들에서 독자가 돈을 내는 유료화도 발생이 되는 거죠. 웹소설계에서 등단은 독자의 지갑을 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북팔이나 조아라 등 웹소설 전문 포탈은 통상 작품의 5회 6회분을 무료로 연재한 뒤에 작가가 유료로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팬덤이 형성돼서 1%가 채 안 되는 유료화에 성공을 하면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등단이 되는 거죠. 웹에서 인정받은 많은 작품들이 이미 종이책으로 출간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아시는 박보검, 김유정 주연의 KBS 드라마 뭘까요? 구름이 그린 달빛처럼 웹소설에서 시작되어서 드라마 제작도 했죠. 그리고 뮤지컬 런칭했죠. 소설책으로 냈죠. 포토 에세이까지 냈죠.
잘 키운 컨텐츠 하나가 열의를 하는 거죠. 원소스 멀티 유스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도 할 수 있죠. 궁중 로맨스물인 구름이 그린 달빛은 실존 인물 누굴까요?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삶에다가 가공적인 이야기를 붙인 사극 픽션이라고 장르 구분을 하는데요. 픽션이란 역사적 사실인 팩트에 픽션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실존 인물 이야기에 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새롭게 재창조한 문화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들이 글을 좀 쓰고 살겠다, 어디 문예 창작가라도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향을 비추기만 하면 부모 입장에서 배고프다고 펄쩍 뛰던 예전과는 달리 웹소설 작가들의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식도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익부 빈익빈이지만요. 편당 200원에서 300원 하는 미리 보기 유료 서비스는 원고료 이외에 부가 수입을 올리게끔 해줍니다. 이 서비스로만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작가도 있습니다. 인터넷 소설 웹사이트 조아라는 창작활동 지원자 상위 랭킹 120명에게 그 작가에게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120, 10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을 취미나 부업 삼아서 집필하는 일반인들도 많고요. 평소에 로맨스나 무협 등 장르 소설에 관심 있던 분들이 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챌린지 리그에 원하는 건 너 하나를 연재하고 정식 계약을 맺은 달콤제이 작가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인기 로맨스 소설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투잡을 뛰는 거죠. 취미에 불과했던 로맨스 소설 쓰기가 어느 순간 또 하나의 직업이 되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열매만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웹소설 작가들은 하루에 원고지 30여 페이지, 글자 수로는 5,500자 정도를 업로드를 시켜야 하는데요. 한 화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를 궁금하게 만들면서 끝내야 하니까 작품성을 떠나서 피말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200화 정도까지 되는 그 긴 글도 있으니까 장거리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이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생산해낸 것도 아닌데 매일 연재해야 하는 심정이 짐작이 가고도 남으시죠? 모든 글쓰기가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습니다만 웹소설은 아무래도 웹소설만의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인터넷 소설들의 최종 목표가 종이로 된 책을 내 이름 석사를 탁 박아서 출판하는 것이었다면 웹소설은 출판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잠깐의 틈을 내서 짬을 내서 읽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묘사 금물입니다. 또 서술 방식은 옳지 못하고요. 대화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문장의 길이도 대화의 길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단 부분도 질질 끌면 안 되고요. 전개가 되면서는 큰 변화를 도출해 내야지 독자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직전에 정말 큰 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독자들은 클라이막스에서 크나큰 카타르시스를 만나고 또 다음 날을 기약하는 거죠. 그래서 순문학하고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완벽하게 행복하다면 예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사회가 힘들수록 대리만족을 시켜줄 예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치 아픈 내용 어떨까요? 독자들이 원치 않겠죠? 기승전결 중에서 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다 나와줘야 하고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독자들이. 그리고 질질 끌어서도 안 되니까 어쩌면 순문학 작가들도 이 웹소설을 처음부터 써 버릇을 하면은 어,
단편이나 장편을 쓸 때도 정말 밀도가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량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소설의 대표적 장르는 무협도 있고요. 판타지도 있고요. 로맨스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느 장르 쪽으로 땡기세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아래층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써서 붙여놓은 글귀에 "위층에 삽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런 답글이 달렸다고요. 극도로 예민해지는 아래 위층 간의 생활 소음은 살인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실정이죠. 요즘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저녁 8시 정도면 어김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는 방송이 들려옵니다.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쿵쿵거리는 거, 담배 연기 피워 올리는 거, 또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외울 정도입니다. 이 소음이라는 소재와 아파트 또 현대인을 연결해서 탄생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정희 작가의 단편소설 소음 공해는 층간소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충분히 100% 공감할 만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경비원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해보지만 잘 안 되니까, 여전하니까 직접 인터폰을 들고 또 항의를 하다가 결국 에이 안 되겠어. 점잖은 체면에 계속 참기는 무리야. 이 귀하신 몸이 몸소 행차를 해봐야 되겠어. 하고 슬리퍼를 사들고 올라가죠. 오래오래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을 때 휠체어에 앉은 그 집 주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들고 갔던 슬리퍼를 뒤로 감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정작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러는 다녔지만 바로 위층의 내 이웃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그 현대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주제로 쓰인 글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이 작품의 발단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슬리복으로 갈아입었다. 목요일 심신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날은 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하다. 그래도 뇌성마비나 선천적 기능장애로 사지가 뒤틀리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아이들을 씻기고 함께 놀이를 하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을 시키는 등 시중을 들다 보면 뿌듯함이 있다. 고등학생인 두 아들은 밤 11시나 되어야 올 것이고 남편은 3박 4일의 출장 중이니 날이 저물어도 서두를 일이 없다. 더욱이 나는 한나절 심신이 지치게 일을 한 뒤라 당당히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다녀왔다는 한마디로 문 닫고 제 방에 들어앉게 마련이지만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다는 기분을 갖기 어려웠다. 사방 문 열린 방에서 전전긍긍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거실 탁자에 갓등을 켜고 커피를 진하게 끓여 마시며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들었다. 드르륵 드르륵 눈을 감고 하염없이 소나타의 음률에 따라 흐르던 나는 그 감미롭고 슬픔에 찬 흐름을 압도하며 끼어든 불청객에 사납게 눈을 치떴다. 10분, 20분, 초침까지 헤아리며 천장을 노려보다가 나는 신경질적으로 전축을 껐다. 소설의 전체 구조에서 이 발단 부분의 기여도는 중요합니다. 소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발단에는 시간적인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또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 발단 부분을 통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 배경은 현대구나. 공간적 배경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인공 나의 연령대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중년의 나이대이며 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난 24시간 전전긍긍하면서 대기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듣는다고 밝혀서 지적인 교양인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또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에서
목요일 심신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날은 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하다. 그래도 뇌성마비나 선천적 기능장애로 사지가 뒤틀리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아이들을 씻기고 함께 놀이를 하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을 시키는 등 시중을 들다 보면 뿌듯함이 있다. 이 문장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밝히고 있죠. 캐릭터가 느껴지죠.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이 부분이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특히 작가는 창작을 할 때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의 인물과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전개가 될 때마다 갈등이 야기됩니다.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사건도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죠. 작품에서 사건이 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자 경비원을 통해서 점잖게 간접적으로 항의를 해보죠. 왜냐하면 주인공 나는 아르페지오 소나타를 듣는 교양인이기 때문이죠. 소설에서의 위기는 절정에 이르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고 갈등을 보다 더 발전을 시켜요. 독자도 기대치가 마구마구 올라가는 부분이죠. 작품에서도 역시 소음은 계속 지속되고 인터폰을 들고 직접 항의를 하기까지 이르르죠. 절정의 순간은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주인공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인공은 궁지에 몰리고 절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작가 입장에서 어떤 결말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소설은 갈등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소설의 큰 구조를 갈등과 갈등 해결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갈등 없이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등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식집에 가면 비빔밥을 먹을까? 또 옆에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갈비탕을 보면 참 그 국물이 구수할 것 같고 저 왕갈비를 하나 뜯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갈비탕을 먹을까? 그러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인간은 이런 작은 내적 갈등 속에서 살기 마련이죠. 고 박완서 작가의 유명한 자전거 도둑에는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던 그 어린 수남이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잘 드러나는데요. 세워둔 자신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어느 신사의 값이 비싼 차를 긁어서 차주인인 신사에게 자전거를 뺏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자전거를 되찾아서 도망을 치는데요. 수나미가 담보로 뺏긴 자신의 자전거를 갖고 도망치는 부분이 내적 갈등이고 또 외적 갈등은 차주인과 수나미 자신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적 갈등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예를 들면 부부간의 성격차, 또 친구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 같은 거. 그리고 오정희의 소음 공예에서는 주인공 나와 위층 여자와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죠. 이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도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홍길동과 조선시대 신분제 사이의 갈등이 되죠. 그죠? 춘향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도 있는데요. 영웅신화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영웅신화. 그리고 인물과 자연 사이의 갈등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소설의 5단계로 살펴볼까요? 갈등에 따른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단은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주인공이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서 경비원과 직접 인터폰 대화를 거쳐서 또 소음이 지속화되면서 인터폰을 경비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이제 성이 차지 않아서 직접 들고서 뭐라고 하죠? 그리고 절정 부분에 이르면은 안 되겠어 하고서 슬리퍼를 하나를 사서
전달 목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벨을 누르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문이 열렸을 때 휠체어가 우두망찰하게 했다고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 부분이 되면은 모든 사건이 게임 셋, 갈등 해소, 사건 끝나는 단계입니다. 이 작품이 끝나는 결말 부분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이렇게 짧게 끝내고 있는데요. 보통 소설에서 발단, 전개, 위기를 지나서 절정에 이르면 독자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고조된 감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제 알 것 다 알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늘어지는 것을 독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정을 찍으면 작가는 속히 하산을 해야 합니다. 걸어서가 아니라 썰매라도 빌려서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이 소음공예를 소재 삼아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밤만 되면 음악까지 쿵쿵 울리도록 틀어놓고 러닝머신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낸다면 또 야반에 집안 대청소를 하는지 의자나 탁자를 끼끼 끌고 다닌다든지 또 내가 예민할 때는 꼭 내 머리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는 욱하는 마음에 쳐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쳐들어가려다 보면 아무렇게나 잠옷을 뒤집어 입고 있는 내 꼴을 보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말에 품위가 좀 설 것 같은데 그게 참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아, 또 벨 누른 뒤에 무슨 말로 포문을 열까 싶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와 곧 싸우기 직전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행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못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 분노가 일어나죠. 그럴 때 위층에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설 창작을 하면 됩니다. 위층 사람의 캐릭터를 설정할 때 미움을 한 바가지 쏟아서 평소에 내가 혐오하는 어떤 모습 캐릭터를 만들어주거나 더 심하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면 메모장에 낙서도 하고 또 일기장에 쏟아놓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작은 내 고통을 적은 건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오픈을 했을 때, 뭐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SNS를 통해서 오픈을 했을 경우 타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글을 읽고 좋아요, 댓글을 달고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 작품들을 퍼나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소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문학은 그 자체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타인의 어떤 경험에서 오는 스토리에 독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테스형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문학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오정희 작가의 소음공예 소재들은 일상에서 쉽게 택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입니다. 소음공예라는 제재와 함께 인터폰, 또 슬리퍼, 휠체어라는 이 소재들은 주제를 향해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터폰은 단절, 또 폐쇄성을 상징하는 아파트의 그 견고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소통하는 도구가 되죠. 또 슬리퍼는 나는 교양 있는 여자로 보이게 하면서 또 너의 행동을 조종하는 소재죠. 이거 신고 너 발소리를 죽여라. 나를 위한 폭신한 재질의 슬리퍼를 사다 준 거죠. 그 여자가 이뻐서 비싼 폭신한 걸 사다 준 게 아니라 또 휠체어라는 강력한 소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슬리퍼로 너의 행동을 조종하려 했던 나의 마음을 결국은 부끄럽게 하는 거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 발굴은 작가에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독자는 소설이 재미있고 신선한 소재이기를 원합니다. 숱한 히트작들이 필력도 필력이지만
소재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재는 어디까지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너무 많은 소재를 수집을 해서 써먹으려 할수록 글의 응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 주제의식이 빈약해집니다. 멋진 소재를 찾으려고 멀리 가다 보면 결국 찾기 힘듭니다. 소소할수록 또 누군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소재를 구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평범한 소재라도 어떤 플롯으로 이야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 요리 미션 같은 데서 돼지고기와 양념만을 주고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육볶음 정도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느릿느릿하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연복이나 백종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같은 재료로. 그래서 다행인 것은 작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면에 쌓인 스토리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소재거리도 무궁무진해진다고 하니까 나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소재와 제재, 제목의 관계를 살펴보실까요? 소재란 문학작품의 바탕이 되는 재료로서 인간 생활이나 환경, 자연, 감정 등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재란 넓은 의미의 소재이며 글 쓰는 바탕이 되는 소재들 중에서 주제나 제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중에 왕, 소재 중에 소재를 제재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재를 중심 소재라고 합니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나기 비는 소재이면서 그대로 또 제목이 되었죠. 주제는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고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음공예 역시 소음공예가 소재이면서 또 그대로 제목이 되었죠. 주제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소재를 사용해서 작가가 말하려는 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재들 속에서 비범한 소재가 엮이더라도 또 비범한 주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소재들을 눈여겨보시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설의 주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다. 주제의식이 분명해야지만 이야기에 초점이 모이고 분명치 않으면 이야기가 산만해집니다. 주제를 향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늘 선별해서 끌고 가야 합니다. 보통 주제는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가도 계속 반복되는 편입니다. 인간 삶 속에 파생되는 문제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던 영화 또 소설들은 한 문장으로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영화 인셉션을 예로 들어보면 이 영화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다면 꿈속에 침투해 타인의 생각을 조종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문장 속에 모든 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려는 소설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제가 표면에 드러난다고 하면은 독자로서는 식상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제는 은근슬쩍 보일락 말락 깔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정하고 발상에서 착상으로 나아가고 구상까지 가는 과정을 어려워하거나 또 귀찮아하거나 급한 마음에 은근슬쩍 생략을 한다면 무작정 써내려가는 그런 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소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어떤 요약해서 그 한 줄씩 목차를 짜듯이 얼개를 짜주는 거예요. 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 공사가 잘 안 된 건축물의 경우 무너지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은 쉬울까요? 수정할 경우에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세심해야 합니다. 발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역발상이니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니처럼 생각과 관련이 있는 단어랍니다. 발상의 과정은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주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라든지 사건, 영감, 추억 등 어떠한 것도 창작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작가가 고려해야 할 점은 내가 무슨 메시지를 독자에게 과연 하고 싶은가? 독자가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는가? 내가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오정희 작가도 소음공예라는 소재를 선정한 뒤에 그로 인해서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떠오르는 여러 발상들 중에서 선택한 소음공예라는 소재와 제일 잘 맞고 자신이 소설을 만들어 나갈 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착상입니다. 평범한 것들 중에서 비범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소설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되고요.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해지도록 소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설은 몹시 예뻐하던 새끼 강아지를 내게 깔려 죽게 만든 이야기이다. 내 소설은 위층과 소음 공해로 갈등을 느끼다가 화해하는 이야기이다. 내 소설은 가난하다고 배신하고 떠난 애인과의 스토리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설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사랑받았던 소설들은 흥미로운 소재와 사건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캐릭터의 매력이 한몫한 경우도 많습니다. 독자에게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는 설정을 잘 해두기만 해도 저절로 자기가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면서 나갑니다. 굴러갑니다. 소설의 캐릭터이지만 실제 현실의 인물보다 더 실제같이 그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주인공이 사랑해서 결혼에 골인을 했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스토리로는 소설이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 방해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방해자가 여주인공보다 못생기고 집도 가난하고 성질도 더럽다면 게임 셋입니다. 여주인공과 저울에 단 것처럼 팽팽해야 합니다. 누가 나가 떨어지나 끝까지 가보고 싶을 정도여야 합니다. 독자는 고생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왕이면 예쁜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독자들의 측은지심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막막할 경우에 여러분의 주위의 실제 인물들을 그려내도 됩니다. 소설 초보자에게는 주위 분들의 삶이 정말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소설의 시작 부분 참 잘 쓰고 싶죠. 독자들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행동이나 갈등, 특이한 장면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로 부담스럽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었다. 이런 문장이 소설의 첫 부분에 있다면 독자에게 서술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특별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두 번째 것처럼 쓰면 어떨까요? 벽시계가 새벽 2시를 알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섰다. 어때요? 독자들에게 아내가 기다렸구나 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또 남편은 늦은 귀가를 하고 있구나. 또
앞으로 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열어갈 사건이 뭔가가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문장이라는 거죠. 독자가 소설책을 읽을지 덮어버릴지는 첫 느낌이 많이 좌우합니다. 서점에서 내가 원한 책이 아닐 경우 어, 약간 경계하는 마음으로 앞부분을 들춰보다가 덮어버리기까지 2, 3초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독자는 예의를 차려주지 않는답니다. 첫 문장이나 첫 페이지를 물론 그럴싸하게 썼어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문제겠지만 처음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서럽겠지요. 소설의 첫 문장을 몇 개 예로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여러분 이 책을 다 많이 읽으셨을 텐데 첫 문장이 이렇다는 것은 또 새삼스럽죠. 두 번째,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안 오고 얼담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새침하다, 또 흐린 품, 눈이 올 듯 하더니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듯 하더니 눈은 안 오고 얼다가 또 말았어요. 비가 산뜻하게 곱게 봄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 문장에서부터 벌써 운수가 별로 안 좋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은이라는 작가는 정말 간결한 문장을 쓰는 그 문장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문장도 작가들에게 회자가 된답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상의 날개.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알베르토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첫 문장이에요. 안나 까레리나의 톨스토이 작품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뭐 부모가 전부 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든지 돈이 많다라든지 또 성격들이 모두 좋다라든지 일이 뭐 술술 잘 풀린다라든지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쩜 이렇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건지 1달러 87센트 이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오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나시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설국을 읽고 정말 감동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10번 정도는 읽었는데요. 특히 이 첫 부분에 열차가 지나가면서 그 열차 안에서 창문에 비치는 그 모습,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문장을 가지고 노는 작가라는 생각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제제를 말하는 거죠. 5살 아이. 정말 영혼이 맑은 아이인데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썼죠. 장면을 묘사하는 연습은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도 지하철 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을 소설의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떠실까요? 차 마시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장면을 구상할 수가 있죠. 또 부부싸움하는 장면, 며칠간 내 일상 속에 기억나는 여러 장면들, 또 우리가 아까 해본 오정희의 단편소설에서처럼 층간소음 해결 과정 장면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우선 1인칭으로 일기를 쓰듯이 내가 내 얘기를 하듯이 말로 먼저 해보고 그것을 녹음을 했다가 또 글로 써보시는 겁니다. 소설에 대한 감이 없더라도 일단 말로 해보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카페에 앉아 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지금 마시고 있다. 이렇게 단문으로 써보는 거죠, 일단. 카페, 아메리카노, 마신다. 이런 단어 외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뭔가를 쓰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 눈이 카메라 앵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카페의 전경 묘사를 한다라든지 어떤 남녀가 저쪽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모습, 그것을 클로즈업을 해보고 그 예상되는 어떤 장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노의 맛과 내 마음 상태 등을
써보는 것도 괜찮죠. 밥 먹을 때 인물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우울한 감정의 주인공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내가 썼다 하면은 평소에 좋아하는 어묵조림이 반찬으로 나왔다. 양념으로 졸여진 누런 어묵이 뱀의 혓바닥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구역질을 하다가 젓가락 한 짝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여름날 카페를 방문한 장면 연습의 예입니다. 여름날 카페 방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걷다 보니 목이 마르다. 주위를 둘러보니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마른 목구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카페 문을 밀었다. 내부는 시원한 바람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를 걷다 들어온 듯 안도감이 들었다. 찰랑대는 얼음 소리도 경쾌해서 나는 습관적으로 컵을 흔들어댔다. 한 모금씩 들이킬 때마다 영혼마저도 청량해서 진저리를 쳤다. 이렇게 길을 걷다가 카페를 방문하게 돼서 또 차를 주문해서 마시면서까지 이렇게 쓴 몇 개의 문장입니다. 찰진 대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드라마에서의 찰진 대사 처리를 누가 잘한다 이런 작가가 있었어요. 뭐 김수현 작가 또 그 외에도 여러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대사 처리이기도 해요. 물론 연기가 뒤따라야겠지만요. 이 대사 처리에서 개성을 잘 드러내는 작가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개성이 영원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유행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소설에서의 대화는 등장인물을 밝히고 플롯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장면의 긴장과 갈등을 더하는 지문의 역할도 무시 못하죠. 대화문은 비교적 쉬워요.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으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희곡은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의 행동으로 대화 이외의 것을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오직 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자가 지문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봐요 아저씨 어떻게 지냈어요? 어디 갔었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런 대화에도 성격이나 스토리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성급히 말했다. 그가 소리쳤다. 이런 지문을 등장인물의 대화에 덧붙이면 훨씬 생명력이 더해지겠죠? 또 보실까요? 어디 갔었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평범하죠. 어디 갔었나요? 그녀가 따지듯 물었다. 어디 갔었나요? 그녀가 악다구니를 썼다. 어때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어떤 대화의 실감이 나죠. 어떤 성격도 드러나죠. 다른 장르보다 비교적 길이가 긴 소설의 문장을 꾸미느라 너무나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소설과 시는 문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시는 문장으로 승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시를 쓰기 위해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다음에 시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문장을 쓸수록 시 작품으로서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독자 역시 문장 그 자체가 주는 미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시를 매력 있어 하거나 좋아하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소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의 문학이기 때문에 문장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이왕이면 문장까지 출중하면 좋겠지만 작가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곳은 그 무엇보다도 이야기라는 거죠. 초고를 쓴 후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각 문장, 특히 대화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문단마다 이야기의 흐름이 좀 자연스러운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어색한 문장이나 표현은 나중에 다 읽고 고치기보다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밑줄을 긋고 적어둡니다.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소설 전개가 자연스러운지, 주인공에게 설정한 갈등 상황이 분명하게 와닿는지, 나는 갈등이라고 썼는데 내가 객관적인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갈등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든지. 그래서 소리내서 소설을 읽으면 맞춤법이라든지 문법 등의 오류, 또 비문이라는 것, 틀린 문장이라는 것, 그 오류도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첫 작품은 버려야지 실력이 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고구마를 몹시 삶아 놓고 우유를 가져다 놓고 3일 밤낮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단편 소설 한 편을 뚝딱 썼는데요. 그것을 합평회에 냈다가 합평회에서 맹공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굉장히 못했는데요. 2차 돈이 순교할 때 머리에서 하얀 피를 흘렸다는 그 구절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지금 하얀 피가 흐르는 거 아닐까 잠시 후면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회식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뭐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등포역에 지하철에서 내렸는데요. 그 플랫폼에서 제가 떠나지를 못했어요. 지나가는 그 열차들을 여러 대를 바라보고, 아,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겪으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을까.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적이 있어요. 작가를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합평회 자리에서 우리를 지도하셨던 그 분이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영등포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여기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퍼부었던 사람들은 너보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른 정신줄 챙기고 가라고. 그래서 집에는 왔는데요. 아무튼 컴퓨터를 열어서 그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멘트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날 때 잠시 마우스를 쥔 손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이내 힘을 줘서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날려버렸습니다. 그 후에 공허한 심정이 정말 꽤 오래 갔어요. 통 글을 쓰지도 못했어요. 실패한다는 것이 어느 기준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의 마음에 조차 들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제가 부실하거나 주인공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이 설득력이 없거나. 그래서 악역의 캐릭터를 히로인 포지션에 두어서 진행이 꼬였을 수도 있고요. 갈등 상황을 만들려고 배치한 반동인물의 무게가 주동인물만큼 팽팽하지 않아서 설득력도 없고 재미도 없을 수가 있어요. 또한 문장력이 정말 그야말로 부족해서 상황 설명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또 문장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어낸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기어이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작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엉뚱한 문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휴지통에 과감하게 버려 두지 말고요.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훗날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건설적인 비판은 소설 창작에도 도움이 되므로 상처를 받기보다는 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독자가 한 편의 소설에서 최종적으로 읽는 것은 결국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지는구나. 또 이런 삶의 원천은 이것이구나.
이런 삶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렇게 삶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 잘 쓴 소설이고 좋은 소설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면 항상 독후 어떤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도서 감상문도 쓰죠. 감상문을 쓸 때 물론 아이들은 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거 단 한 줄 플러스 해가지고 책의 내용, 줄거리를 마구마구 써나가죠. 그게 끝이 나면은 참 재밌었다. 또 한 문장을 덧붙이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지도를 할 때 이것을 읽고 나서 이 책이 너에게 무엇이냐. 그거를 자꾸만 묻잖아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독자에게는 그 책을 읽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설이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항상 작가는 그렇게 독자에게 삶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교훈적인 글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재미가 있는데 읽고 나니까 이런 삶이구나. 인간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나에게 어떤 면으로 이 책이 찡한 마음을 주는구나. 이렇게 소설의 감동은 결국 독자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시는 수필가도 되실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수필의 모든 것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글 많이 읽으시고요. 또 2학기 수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 수업을 듣기로 하셨으니까 글 쓰는 데 많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